네, 이번에는 행정법 제5강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시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 다음에 진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출 맛보기라고 하는 파일이 여러분들 카페에 아마 올라가 있으실 텐데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공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정답이 되고 정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으면은 뭐 당연히 기분 좋고 틀리면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상황이신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설 강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습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 들어가지고 이해가 갔어 하고 넘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분이 공부를 잘하실까? 두 번째 분이 공부를 잘하실까요? 당연히 첫 번째 분이 공부를 잘하시겠죠.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즉 실천만 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행정법과 친해져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었던 내용도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어보는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통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기 조금 꺼려지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1번.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단,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렇죠. 통치행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수설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역시 통치행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번.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이 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사법부에서 통치행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법부는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는 주체인 것이지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3번.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견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은 국방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 즉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시겠죠. 이거 고도의 외교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인정했었던 사례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4번.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일 때는 사법심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었죠. 하나는 긴급재정 경제 명령 사건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금융실명제 사건이 한 번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수도 이전하는 거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워딩과 함께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사법자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제한다는 거. 그래서 사법심사가 원래는 가능하겠지만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부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의미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2번 내용 보겠습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특별사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범죄자들 감옥소에 누가 보내놨습니까? 당연히 사법부, 즉 법원에서 보냈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보내놨기 때문에 풀어줄 때에도 법원에서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법부, 법원에서 가둬놓은 죄수들을 대통령의 힘으로 빼앗아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이들을 다시 사회로 진출시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되게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죠. 이거 권력 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서훈 취소. 여러분 서훈을 주는 거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즉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이니까 내가 훈장을 주겠다 뭐 이런 거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만 서훈을 줬다 뺏는 것은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통치행위 맞죠? 나 개최 과정에서 뒷돈 줬었던 사안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엄 선포도 통치행위 맞습니까? 그러나 국헌 문란을 위해서 계엄 선포가 나왔다라고 하면 통치행위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점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관련된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3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치행정은 법대로 다스리다. 다스릴 치자예요.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인치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고 법치주의에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한 가지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즉 법규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창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 즉 법을 위반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는 것이지 행정불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영역, 자동차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트랙처럼 법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법률 유보, 즉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자 내용을 복습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1번 텔레비전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는 여러분들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게 되면은 매우 본질적인 사항 맞습니까? 본질적인 사항, 즉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즉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사항 유보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수신료는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 본질적인 영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이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정해야 된다? 당연히 법률에서 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판례든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본질적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어디에서 거둘지 징수 임무를 담당하는 거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그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률에 뭐 규정이 있어도 되는 것이겠지만 법률에서 다른 데 위임시켜가지고 그 다른 데 위임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행정부가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법률 우위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항상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4번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즉 국회의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 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활동할 수 있다는 논거를 통해 법률유보 원칙에서 전부유보설이 주장이 된다. 여러분, 전부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전부유보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부유보설을 돌려서 말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없으면 활동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받겠죠. 아니, 행정부는 꼭 국회의 명령만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비판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유보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비판받고 있다라고 거기까지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국민 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규, 즉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을 창조하는 힘은 법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가지고 국민한 생활을 직접 구속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지만 예외적으로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행정입법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구속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4번. 법치행정의 원칙을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종사건에 대하여 동종사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심 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거 판례요. 법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되지가 않죠. 영미에선,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곧 법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대로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한해서 즉 3심 판결이 그 당해 사건, 그 해당 사건 1심과 2심을 구속한 것은 맞겠지만 동종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급 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2번, 여러분 예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행정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용돈 아니겠습니까? 용돈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3번,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밀도별로 규율하는 이론이죠. 중요한 영역은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야 된다. 좀 덜 중요한 영역은 법률에서 규정돼도 되는 것이겠지만 위임시켜서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민한테 작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밀도별로 규율 정도가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빽빽한지 좀 덜 빽빽하지 매우 중요하게 빽빽하다라고 하면은 법률, 덜 중요하면은 법규 명령도 뭐 이렇게 행정입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헌법재판소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 상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제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셨어야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예산을 근거로 국민한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5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약 국제법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조약과 국제법도 국내 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약속이 있는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가입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포로 같은 거 함부로 총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로는 살려두는 게 원칙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넘기시면 되시겠고 2번 판례는 관습법의 성립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다? 관행, 또 하나는 뭐다? 그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이라고 확신하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겠죠. 국가의 승인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 위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여러분, 관습법을 근거로 행정부가 국민한테 뭐 요구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관습법은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국민한테 뭐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4번, 행정법은 특성상 단일 법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통일된 법전, 단일 법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세기본법은 행정선례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두 가지 법 있다는 거 알고 있으죠? 그래서 하나는 국세기본법, 하나는 행정절차법. 자,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습법은, 즉 행정선례법은 관습법이잖아요. 관습법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즉 여기 나와 있는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는 있는데 이 법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용도일 뿐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2번,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사한 사건이요. 유사한 사건, 동종사건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판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아니죠.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일원설, 즉 국제법과 국내법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로 들어올 때 굳이 국회에서 뭔가 작업 같은 거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오늘 배우겠지만 조리도 불문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쨌든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내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판례법까지 내용을 살펴봤었거든요. 즉 관습법을 배웠는데 관습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불문법을 배웠는데 불문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관습법, 하나는 판례법, 하나는 오늘 배울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조리라고 하냐면은 상식을 그냥 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상식대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는 뜻이겠죠. 상식적, 즉 조리에 맞게끔 행정이 운용되는 게 맞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조리라고 하는 개념은 상식이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행정법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조리라고 하는 거,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상식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상식이 약간 추상적이라서 상식의 개념을 어디에서 따왔냐면은 헌법 조문에서 많이 끌어왔습니다. 왜? 헌법은 국민의 최고의 법,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즉 헌법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상식, 즉 조리를 많이 따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서 표현하면은 조리는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조리에 위반되는 행정작용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두 번째, 조리에 위반되는 법률 같은 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 해서 모두 날려버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헌법적 효과가 아닌 일반 법률적 효과를 갖고 있는 조리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조리에 대해서 조리는 불문법이잖아요. 불문법인데 이 조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성문법도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성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리가 효력을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효력을 발생하지만 성문법이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인가요?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 두 번째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쌓아가게 되면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의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 일반 사회의 정의에 비추어 가지고 반드시 그러할 것. 그냥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법적으로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그냥 요 정도의 용어 같은 거, 요 정도의 정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양가로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조리는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맞지만 조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불문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조리라고 불리는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성문법의 해석 적용에도 적용이 된다. 즉 성문법이 헌법, 즉 조리에 어긋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조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조리의 개념 정도만 지금 파악하시면은 되시겠고 각주 2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는 조금 있다가 조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고 우선 뭐 하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재에서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은 챕터 4를 보게 되면은 행정법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재 페이지 조금 여러분들이 뒤로 가셔야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챕터 4 행정법 관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법 관계 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법 관계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리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그리고 행정법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행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이 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이거든요. 야, 너 군대 가, 너 세금 내, 너 면허 내가 발급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정주체 이렇게 부르고 있고 반면에 국민은 이 주체에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내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수동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객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행정부는 두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방정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중앙정부를요. 그냥 우리 행정법에서는 그냥 얘를 그냥 국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그냥 지자체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행정부, 즉 행정주체는 대한민국인
국가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와 객체 파트를 배우는 파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럼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 주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라고 하는 거, 행정 주체는 뭐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는 국가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접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뭔가 좀 추상적인 존재, 지방자치단체도 여러분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에 강남구, 대치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개념 자체가 조금, 존재 자체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팔다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즉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팔과 다리가 있잖아요. 팔과 다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체 기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 주체를 위해서 팔 다리가 필요하겠죠. 즉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는 팔다리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즉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 필요한데 기관은 오르가니즘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팔다리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팔다리가 역할이 모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팔의 용도와 다리의 용도가 다르듯이 행정기관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용도가 같을까 다를까 모두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떤 용도가 있냐? 용도별로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자 용도가 뭐가 있는지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이름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하나는 행정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정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의결기관 뭐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보좌기관, 하나는 보조기관, 하나는 감사기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정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청, 여기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 구청 뭐 이런 청을 이야기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즉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국민한테 즉 외부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행정청이라는 뜻인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팔다리는 모두 누구를 위해서 움직인다? 행정주체를 위해서 움직인다. 당연한 거겠죠. 그중에서 행정청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국민한테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대요. 그럼 당연히 계급이 낮을까 높을까? 당연히 높겠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인데 그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이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 조직의 대장, 어느 한 조직의 우두머리 정도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방청장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병무청장이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강남구청장이라든가
최소한 어느 조직의 위에 있어야지 행정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사도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방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의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방의회 뭐 하는 곳이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조례를 만들죠. 조례를 만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까지도 한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세 번째, 뭐 보좌기관, 보조기관, 감사기관,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행정법 강론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총론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관을 역할별로 구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청,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보조기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행정주체를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행정법 공부가 편할 텐데 안타깝게도 행정주체의 범위를 이 두 개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즉 우리 행정법상에서는 행정주체를 어떻게 목차를 따고 있냐면은 일단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단체라고 하는 뭔가 약간 좀 특이해 보이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인 건데 국가는 여기 있는 대로 그 국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단체 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단체가 또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일단 듣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는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영조물법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추가시키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키게 되면은 공법상 재단법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자체 하나만 대충 들어봤었고 나머지 것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모두 행정주체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공무는 공무원 할 때 그 공무예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는 공적인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숫자는 받을 수, 여러분 상장을 수여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받을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탁자는 위탁하다 할 때 탁자, 그 다음에 사인은 일반 국민을 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무를 위탁받은, 주고받은 사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원래 공적인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업무를 다 이들이 소화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인, 네가 공무를 대신해서 좀 해달라. 공무를 하면서 네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있는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내용과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1번 행정주체라고 되어 있고 의 보시게 되면은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당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정기관들이 일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주체한테 귀속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같은 효과가 귀속되는 행정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행정청에서요. 행정청에서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빠뜨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필기할 때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표시할 때 행 이렇게 표현할 거고 국민을 국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행은 행정부 중에서 국민한테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중에서 행정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을 행이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국민은 국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서장 혹은 병무청장이 국민한테 너 세금 내, 너 군대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얘를 위해서 군대 가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군대 가라고 하는 건가요? 당연히 얘가 아니라 행정주체, 즉 국가를 위해서 군대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 행정기관들이 아무리 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당연히 행정주체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행위는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행정청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소송 같은 거 제기를 해야 될 때 행정청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 행정주체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까? 그렇죠. 행정주체한테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왜? 이들이 한 행위는 모두 국가를 위해 행정주체를 위해서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행정주체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주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속주체의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주체에는 뭐가 있냐?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다음 페이지 내용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딱딱딱딱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행정주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알고 있어요. 사람. 사람은 생물학적인 사람과 생물학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법에서는요. 생물학적인 사람과 생물학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무슨 개념이냐? 사람은 법에서 자연인이 있고요. 그냥 생물학적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있고 생물학적이지 않은 사람을 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법인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법인과 공법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법인이 있는데 공법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법인을 공법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법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법인을 사법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공법인이라고 한다는 거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공법인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행정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도 법에서는 사람으로 봐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사단법인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얘가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거든요. 여러분 혹시 법인세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을 법인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얘도 거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잘못하기도 하면 뭐 벌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공법인은 공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주체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행정을 실제로 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주체가 아닌 행정 주체의 기관, 즉 행정기관이 행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는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조직들은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죠. 즉 공법인이다, 공법인이 아니다. 공법이 아니다. 그냥 팔다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들일 뿐인 것이지 얘를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를 않겠죠. 그 정도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행정주체와는 달리 독립적인 법익격에 부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법적인 인격, 법인이 되는 행정주체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행정기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행정청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행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 행정청 혹은 행정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행정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종류가 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독임제 행정청과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가 홀로 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거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혼자 사는 사람을 독거인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혼자서 책임지는 형태의 제도를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행정부가 행정청이 혼자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각부의 장관, 처장, 병무청장, 기상청장, 소방청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책임지는 행정청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합의제 행정, 합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지 합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있는 행정청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관청인 경우에는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라고 붙었다고 모두 행정청은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라고 붙어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듣고 까먹으세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를 합의제 행정청, 의사가 합치되어서 거기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의사를 합치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을 합의제 행정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위원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위원회라고 되어 있다고 다 행정청은 아니고 의결기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냥 몇 개 정도만 그냥 듣고 까먹으시고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내용 그냥 한번 듣고 까먹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관청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갖고 있다.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살펴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까먹고 나중에 행정 강론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행정 주체의 종류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국가가 있고 국가는 시원적, 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차가운 것을 시원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행정법 관계의 주체가 된다. 국가는 태어날 때부터 법인격을 가지는 시원적, 오리지널적인 행정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겠고 양가로 이번에 공공단체 보시게 되면 공공단체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사단법인과 영조물법인과 공법상 재단법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한 가지는 땅덩어리. 서울시 땅덩어리 다르고 경기도 땅덩어리 다르고 충청도 땅덩어리 다르듯이 땅덩어리 그것을 지역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땅덩어리가 필요하겠고 거기에 땅만 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지역이 필요하겠고 하나는 주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법적으로 내용을 조금 구성을 해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은 좀 넓은 것을 광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넓을 광자 지역, 넓은 지역의 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그다음에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것들 좀 넓은 지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뭐냐면은 시, 군, 자치구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는 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개념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볼게요. 지금 행정주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구라고 하는 구가 있고요. 인천시, 인천광역시죠. 인천시에 뭐가 있냐면은 강화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파고들게 되면은 강화읍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하는 지역,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역을 대치동이 아니라 대치동,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성남시, 강화군, 강남구 이런 것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바로 뒤에 있는 지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군구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시군구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바로 밑에 있는 기초지방단체인 구를 자치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구가 아닌 여기도 구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군, 읍, 동, 면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한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단체로서 일정한 행정 주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기 있는 구는 그냥 일반구라고 부른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완전 계급 자체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있고 여기도 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여기도 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완전 계급 자체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구 개념이 다르고 여기 있는 구를 자치구, 여기 있는 구를 일반구라고 부르는구나.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A, B 보면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구와는 개념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읍, 면, 동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행정구역, 지역을 의미할 뿐이지 행정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사단법인,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 공법상 사단법인은 행정 목적, 즉 공익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인 결합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를 사람들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단체, 즉 인적인 결합체가 모였는데 공적인 업무, 즉 공익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인적 결합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사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되어 있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 즉 법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다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조기축구회가 있어요.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조기축구회는 단순한 단체지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럼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법에서 얘를 법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어야지 법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법 규정 없이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은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사단법인이란 공익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조직된 행정법상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조합, 무슨 조합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많이 있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무슨 조합, 이런 것들을 공공조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라고 하는 말 보이십니까? 이 조합은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합 내용 개념 체크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영조물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조물, 여기서 영자가 경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 조물은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쨌든 영은 경영하다, 조물은 물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건을 경영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물건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물건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결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한 인적, 물적 결합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다, 즉 법인이어야 된다, 즉 법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념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가 있냐면은 각종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KBS 같은 각종 공사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학교병원과 같은 국립병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국립대학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립대학교는 학교 건물이 있다고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학교 건물에 교사들이 있고 다른 강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물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는 영조물에 해당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지만 영조물에 해당됐다고 모두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얘를 법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법인으로 인정된 대학교가 뭐가 있냐면은 서울대학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과거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서울대학교가 단순한 영조물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대학교가 법인이기 때문에, 즉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주 47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인천대학교도 영조물 법인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뒷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공법상의 재단 범인, 재단, 재자가 재산할 때의 재자거든요. 재산들의 단체를 재단이라고 하는 건데, 재산들의 단체인데 이 재산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나온 재산이래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곳을 재단법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단, 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를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상의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보시게 되면은 공법상 재단에는 직원 및 수혜자는 존재하지만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직원들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산들 대표적으로 학술 자료라든가 연금 같은 것들, 그 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돈을 받는 사람은 존재하겠지만 재단은 재산들의 단체를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없다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키게 되면은 한국연구재단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재산 같은 것들, 연금 같은 것들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에서 학술 자료 같은 것들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공법상 재단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원래는 국가의 일을, 공무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인, 즉 일반인한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위탁받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인, 개인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내용 개념 체크하시면 되겠고, 공무수탁 사인에는 뭐가 있냐 내용 한 번만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따가 보게 되면은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 부분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즉 공무수탁 사인으로 하게 할 것인지는 누가 정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법에서 이 일은 국가가 해라 라고 하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겠고, 아니 이것은 개인한테 위탁해도 돼 라고 하면은 개인이 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은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부서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학위 같은 거, 졸업장 같은 거 줄 때 당연히 국가의 이름으로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학이 뭐 한두 개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일이 사립대학교도 다 있는데 그 대학에서 학위 같은 걸 줄 때마다, 졸업증을 줄 때마다 항상 국가의 이름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언제 일일이 다 검토하고 있겠습니까? 일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학위를 수여할 때만큼은 너도 행정주체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주고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종교재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민영교도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라고 되어 있는데 교도소의 목적이 뭔가요? 교화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즉 범죄인을 교화시켜야 되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도소는 원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교화, 종교에서 교화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교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곳에서는 특정한 종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운영할 수 있는 교도소도 한번 만들어 줄게 라고 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를 운영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선장 및 기장. 선장은 배 탈 때 그 운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장은 비행기 탈 때 운전하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라고 하는 부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너 왜 음주운전하냐? 너 왜 무단 횡단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쫓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부서를 경찰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행기와 배 안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해요. 근데 일일이 우리나라 비행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배도 한두 개가 아닌데 모든 배 탈 때, 그 다음에 모든 비행기에 다 경찰이 타가지고 일일이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선장과 기장한테도 배를 운전할 때, 비행기를 운전할 때는 경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5번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별정 우체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격지나 오지, 즉 먼 섬에 있거나 먼 산에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출퇴근도 어렵고 살기에도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우편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지역까지 가는 걸 되게 좀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체국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뽑습니다. 자, 우리가 격지와 오지에서 우체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럼 그것을 별정 우체국, 별도로 정해진 우체국이라고 해서 이 별도 우체국에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인한테 넘겨져서 그 사인이 운영하는 형태를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인이 공무수탁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우리 아까 입법자가 정해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서 자체가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행정청도 있고 의결기관도 있고 다양한 부서로 쪼개져 있는데 공무수탁 사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자기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의 지위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무수탁 사인은 기능이 막 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처럼 막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쭉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무 부담 사인이라고 해서 공무수탁 사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공의무, 공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사인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회사원한테 월급 같은 거 줄 텐데 회사원이 월급 받았을 때 세금이 띄어진 상태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세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습니까? 세금이 띄어진 상태에서 월급 받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것을 애초부터 징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뗀 상태에서 회사원한테 월급을 주고 그 뗀 만큼은 국세청한테 신고해가지고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마치 얘한테 세금을 걷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국세청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행정청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 텐데 국세청장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과연 행정 공의무 부담 사인인 아니 공무수탁 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회사는 행정청이 되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된다면은 그냥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에 불과한 것이지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임무를 실현을 위해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의무만 갖고 있는 처리할 의무만 부담하는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례 내용 한 번만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지금 이 판례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처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행정청이 합니다. 혹은 행정주체가 하는군요. 즉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설 살펴보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는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고 단지 그가 갖고 있는 권한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국무원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판단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행정객체라고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행정객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행정객체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 사인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공공단체도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행정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에서 경기도에 야 이번에 국가를 위해서 뭐 하나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객체에는 사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를 관계로 할 때에는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 개념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서울, 국제, 우편, 국장이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 이런 것들은 행정주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다음 시간에는 조리부터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리에 아까 뭐가 있다라고 배웠냐면은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있다가 거기부터 내용 개념을 시작하겠습니다.